군복무를 왜 해요? 애국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나라가 6위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대장이라는 사람들이 시사장 가서 밥 짓고 있고 이래가지고 훈련을 하겠습니까? 대충대충 하잖아요.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는 두 가지 종류가 병사가 있어요. 가 있고 아닌 병사가 있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좀 심각해요. 전 세계 순위를 우리가 늘 얘기할 때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단체의 근거에서 대한민국이 6위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판단이라고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된 탱크하고 새로 나온 탱크, 오래된 전투기하고 새로 나온 전투기를 똑같이 비교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맞지가 않습니다. 새로 나온 전투기 한 대는 10년 전 전투기 5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재 나온 전투기 한 대가 있으면 10년, 20년 전에 5대의 전투기를 갖고 있는 거나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단순히 수량으로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6위다. 이거는 조금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훈련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장비의 질이 얼마나 되는지, 특히 군수 지속 능력이 얼마나 되고 탄약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꼭 재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는 뭐를 활용하냐면 제인스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보는데 거기서도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순위를 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불리하게 판단하고 적은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유리하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최근 들어서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북한이 비록 우리보다 경제력은 5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국제적인 위치도 그렇게 불리하지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집단에 의한 공격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빨리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우리 군사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괜찮은 수준이지만 이런 대외적인 위협, 특히 핵무장한 북한, 또 전쟁만 생각하는 북한을 놓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방비가 거의 6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적은 국방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방비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전쟁이 났을 때 또는 어떤 위기가 일어날 때 얼마만큼 잘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은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국방비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국방비가 우리나라 교육비보다 적고요. 사회복지비보다는 거의 반 수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방비의 성격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군복무를 하는 간부가 됐든 병사가 됐든 시간 외의 시간에 과외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국방비로 비록 그 영어 공부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과연 이게 그냥 국방비로만 들까요? 아니면 교육비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교육비라고 인적 투자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국방비가 단순히 그런 어떤 소모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국방비의 반이 지금 고가의 장비를 사는데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60조라 하더라도 요새 그 배 한 척에 1조 원이 되고 전투기 한 대가 1,000억 원 정도가 넘습니다. 특히 F-35 같은 경우는 1시간 운영하는데 7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과연 운영할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데 저는 기초와 기본에 더 투자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의 장비보다는. 그래서 기초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사람한테 봉급도 적정 수준으로 줘야 되고 특히 훈련, 교육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서 2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놀랍게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주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국민이 다 군대를 간다 그러면은 그런 논리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든 국민이 군대를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여성분들이 다 빠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정말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세계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은 군대를 빼주고, 산업체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군대를 빼주고, 이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예외 대상이 한 명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현역 복무를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아니라 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군 복무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지만 우리는 24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그 24시간 근무하는 거를 감안을 해서 의무 복무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간부로 가는 사람들한테도 서운하지 않게 해줘야 군대가 유지가 되고 안보가 유지가 되지, 지금처럼 했다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군대를 갔다 오면 바보가 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오히려 안 갔다 오는 사람이 더 운이 좋다, 뭐 잘했다, 이런 얘기를, 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군대 가가지고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군 가산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혜택,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줘서 군복무를 갔다 오면 자기가 희생한 만큼 뭐 학비라든지 취직 이런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사람이 많이 남았을 때의 그런 생각으로 마구 부려먹는 듯한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군 복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단순히 뭐 봉급이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 자체가 군인들을 기피하는 직종으로 보는 이런 분위기를 빨리 고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북한은 이렇지 않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고 에리트들이 군 간부를 하고 있고, 북한의 이쁜 여자들은 군 간부랑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갔다 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가산점은 물론이고 신용카드나 뭐 이런 걸 하나 줘가지고 일정한 분야들, 뭐 학원을 간다든지 50% 할인을 해주거나, 복무를 18개월 했으면 곱하기 뭐 한 3 내지 5 정도 그 기간 동안에는, 아니면 뭐 집을 갖다가 살 때 혜택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군 복무를 왜 해요? 옛날에는 애국심으로 됐는데 지금 우리 애국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군대 올 사람이 부족해지는 거는, 이거는 뭐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일단 병 봉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올려주는 때가 되면 여성들에게 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여성이 군인이 되려면 부사관으로 가거나 장교로 가야 됩니다. 부사관이나 장교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병은 지원만 하면 거의 100% 돼요. 그러면 어떤 여성이든지 간에 지원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2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숙식을 다 제공해 주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얘기한 그런 혜택들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직업으로서 갖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성들을 뭐 징집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현재 군대 규모, 특히 육군의 규모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사단 수를 줄이고 사단을 여단으로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지금은 한 개 부대에 100명이 필요하면 60명밖에 지금 못 채우고 있어요. 60명짜리 부대를 갖고 있다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절반밖에 없으니까 개인 훈련을 되지만 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대는 있으나 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단을 여단으로 줄이고 그 대신 완편을 시키는 이런 방식을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복무가 18개월로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24개월로 늘리자, 뭐 이런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됩니다. 현재는 기초군사훈련을 5주간 시키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부대에 들어가면 거기다 추가적으로 훈련을 좀 시키는데 그러지 말고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은 군복 입는 방법, 경례하는 거, 소위 말하는 제식이죠. 방아쇠 당기는 정도, 방독면 쓰는 방법, 뭐 이 정도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3개월의 기초군사훈련을 시키고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을 차대로 보내서 차대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갖춰서 차대로 보내줘야지, 차대에서 새로운 신병이 오면은 맨날 그 친구 위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일반적인 부대가 1년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인원의 반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이제 고쳐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가산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군 복무를 봤을 때 군 복무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실질적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내에서도 방금 얘기한 기초적인 문제들, 또 장비의 문제, 그 다음에 군 분위기도 좀 고쳐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묶어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병사들도 가능하면 평일 외출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는 2가지 종류가 병사가 있어요. 카투사가 있고 카투사가 아닌 병사가 있어요. 카투사인 병사는 평일 외출이 되는데 카투사가 아닌 병사는 왜 평일 외출이 안 됩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평일 외출이 안 되는 격오지 부대 근무자들은 아예 복무 기간을 확 줄여주고 경계 근무만 쓰니까, 그 다음에 외출이 가능한 사람들은 외출은 내보내주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고정을 해주고, 뭐 이런 융통성. 그 다음에 지금 현대 군대를 보면 전부 다 융통성이 많아요. 개인에게 맞춰서 하지 개인이 그 부대에 맞추도록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 좋은 사람들이 또 군대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좀 고쳐야 되고, 두 번째는 동원제도입니다. 18개월 정도 근무하는 이런 군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50%가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그 부대의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부대들이 간부 위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18개월짜리 병사를 봤을 때 지금 모병제로 가자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보의식이 희박한데 모병제로 간다? 지금 미국도 사람이 안 들어와가지고 난리거든요. 또는 모병이 되더라도 사회 전 계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정 계층에서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병제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들어오더라도 18개월 동안 하면 이 18개월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얻고 나갈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한 뭐 가산점 제도란 이런 혜택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보람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특히 군대 들어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몸이 좀 튼튼해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해주고 나간 다음에 예비군 제도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처음으로 카투사들이 자기가 근무했던 미군 부대에 가서 동원 훈련을 받았대요.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받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비군 훈련을 가면 그냥 대충 하잖아요. 그것도 오랜 그 나쁜 전통인데, 아니 북한과 같은 적을 두고 또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오는 사람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손해보면 안 돼요. 지금은 뭐 점심값 정도, 버스값 정도 주는데 그러지 말고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박 3일이면 한 50만 원 줘야 돼요. 본인한테 그렇게 돈 주고, 그 다음에 와서도 이렇게 돈을 받으시니까 훈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게을르게 하면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대우를 해주고 하는 이런 거 해서 예비군 훈련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를 확실하게 하고, 그거에 맞게 예비군 훈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잘 갖춰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대충 와가지고 보고 가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엉터리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많아요. 본인들이 오고 갈 때 그런 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장에 지금은 3발인가 실탄을 쏘는데 그 쏘기 전에 지금 모의 훈련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모의 훈련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장비도 100%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비군 훈련인데 그거 말고 동원 예비군이 또 있어요. 동원 예비군 물자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양의 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투자를 하고 해서 이 예비군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국방비를 마냥 늘릴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50조, 60조 이 범위 내에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 먹고 입고 자는 거는 소비고 새로운 무기를 사야 제대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무기가 있어봤자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를 좀 덜 사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사람에 대한 투자, 훈련, 기본적인 장비, 소총, 군복도 지금 4만 원짜리를 주는데 4만 원짜리 군복은 부족함이 많아요. 최소한 10만 원 이상짜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도 지금은 우리가 어떤 규모를 자꾸 생각을 해요. 야포도 많아야 되고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질일, 그다음에 훈련으로서 그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포가 뭐 3,000문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포가 1,000문만 있더라도 그거를 운영할 수 있고 또 정확도가 예를 들어서 3배, 4배가 올라갔다. 그러면 3,000문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런 사람이 많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억제력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특히 확장 억제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마치 미국이 공격받는 것과 똑같은 대응을 미국이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확장 억제라는 게. 근데 그건 말뿐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주한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북한이 됐든 누가 됐든 여기다가 공격을 하면은 미군 그리고 미군 가족들이 여기 많이 와 있어요. 미군 가족들이 죽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받는 게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미군들이 필요하고 또 미국이 전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유는 군수 보급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쏘고 타고 가고 이러는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미군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미군이 필요한 이유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아주기 데 기여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미군이 없어서 북한하고 싸운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하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북한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한다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한 방을 우리가 일단 막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실전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실전적인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하면 손해를 보는 그런 군대가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칭찬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물론 안전조치가 안 돼 있거나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사격을 하다가 산불이 나면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훈련하다가 누가 다치면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불평불만하면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어느 지휘관이 훈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격려해주고 훈련을 열심히 한 지휘관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훈련을 열심히 한 지휘관이 진급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 안 나는 지휘관이 진급하지. 이런 데서 어떻게 훈련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고쳐지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와 관심. 제가 오늘 여기에 출연한 이유도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싶어서 출연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좀 심각해요. 이런 것들을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50분의 1에 불과한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소득하고 맞먹는 게 북한입니다. 평택시의 소득하고 북한 전체의 소득하고 똑같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한테 곤혹을 치를 수 있는 위험에 와 있는 게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고 또 쫄쫄 굶고 있지만 좋은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아마 미군이 없으면 그 유혹이 너무 커서 전면전도 아마 고려를 할 거고 남북한을 공산화시키겠다는 망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그 이전에 어떤 도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도발이 있을 때 현재처럼 우리가 안일한 안보의식, 제대로 되지 않은 훈련, 기초와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태라면
지구 이기는 거는 뭐 하늘에 달려 있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군인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할 겁니다.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마찬가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전방을 지키고 있고 현역 있는 우리 군인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내 아들이 지금 잘 먹고 있나, 안전한가,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들이 징징거리고 전화하면 야 임마 남도 다 하는데 왜 못해? 라고 마음 아프더라도 쓴소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휘관들은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군생활 하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0점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더라도 대대장이 입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앰뷸런스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 대대 중에 앰뷸런스는 한 대밖에 없고 군의관 한 명밖에 없고 대대장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달에 한 번 사격을 한다 하더라도 한 날 한 시에 사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뭐 매주 사격을 하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또 지난번에는 무슨 뭐 도시락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대대장이라는 사람들이 취사장 가서 취사 식당 밥 짓고 있고 이래가지고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이거를 지혜롭게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언론이 지금 문제예요. 센세이셔널한 그런 제목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부각시키고, 또 언론 같은 데서도 훈련 잘하는 사람을 좀 지휘관들을 부각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잘못되는 거, 그 다음에 의혹 제기하고 이러니까 훈련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우리가 잘못하면 큰 위협을 느낄 수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군복무를 한 사람들이 100일 휴가를 나오게 되는데 100일 휴가 나왔을 때 아버지 미군 없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빨리 우리 위정자들이 고쳐야 됩니다. 북한 군인들은 좀비예요, 좀비. 1000명이 죽었는지 10,000명이 죽었는지 모기가 공격하면 사람이 미친다는 얘기가 있듯이 단순 무식한 군대를 갖고 있고, 6.25 같은 전쟁은 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우리가 현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전이 제대로 됩니까? 카톡을 쓰다가 지적을 받고 삼성 전화기를 만드는 나라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북한 군인들은 일종의 좀비예요, 좀비. 세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시면 좀비가 죽는 거 무서워합니까? 와, 그거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세뇌가 돼 있어서 그런 좀비의 군대를 갖고 있다 하는 거를 우선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쪽 위정자들은 자기네 군대가 뭐 몰살이 되든 안 되든, 우리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10명만 죽어도 큰 문제가 되지만 북한은 1000명이 죽어도 북한 인민들은 알지도 못해요. 1000명이 죽었는지 10,000명이 죽었는지.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한 군사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비의 군대, 세뇌가 되어 있지만 단순 무식한 군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그게 가능한 그런 사회체계, 정치체계를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북한 무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RPG 같은 거 보셨어요? 그 RPG를 개량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중동에 팔리고 하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왜 러시아에서 사가겠어요? 그 싸구려 이거 뭐 안 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 기본 장비들이 괜찮아요.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그런 장비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못 갖고 있는 거는 뭐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그 대신 걔네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만만하게 봤다가나 하여튼 큰일 납니다. 큰일. 우리가 현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전이 제대로 됩니까? 우리 하사 소위들이 카톡을 쓰다가 지적을 받고 야단을 맞잖아요. 아예 하사 소위가 바보라서 카톡을 써요? 이거는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현역에 가 있는 사람들, 이거 보는 사람들 다 알아요. 무전이 안 돼요, 무전이. 아니, 삼성 전화기를 만드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군은 경찰이 쓰는 무전보다도 못해요. 그러면 이 무전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뭐 독수리 여기는 개나리 이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동영상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 사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전이라는 거는 4세대 전장의 기본이 되는 건데 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대 전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무전에 대한 거,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그러죠. 그거 제가 보기에는 현역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되냐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총에도 문제가 있어서 K3 기관총 있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즉시 고쳐야 되는데 10년, 20년 동안 안 고치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넌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고치려고 계속 얘기하고 이거 안 된다, 이거 바꿔달라.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그리고 정신들 차리지 않으면 두고 보십시오. 북한은 기관총이 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잘 나가는 기관총을 갖고 있어요. 50년 됐어요, 여기 북한의 기관총이, 모델이. 그런데 잘 나가는 기관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방사포하고 장사정포를 갖고 있어서 우리 서울 수도권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포탄이 터지는 거를 못 보셔서 그런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단 대피소도 대피소인데 병원, 발전기, 통신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병원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의료 물자 창고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보호가 돼야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있고 또 불이 나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 이런 긴급 요원들 이런 시설들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게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협을 이제는 직시를 하고 빨리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저런 전쟁이 일어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양상 이런 걸 보고도 정신을 안 차린다 그러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10월 7일 날 새벽에 2천여 명의 하마스 대원들이 거기 지금 가자 지역에 거의 10m 높이의 벽을 쌓아놨어요. 벽을 30군데를 돌파를 하고 또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들어오고 또 땅굴을 활용하고 배로 침투를 하고 이런 다양한 우리가 소위 동시다발적으로 침투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로켓과 박격포탄을 2,500이다 뭐 5,000발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수천 발을 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정집을 공격한 거지. 저는 북한이 그 정도로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찌됐건 북한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전력을 갖고 있어요. 60년대에 그런 침투를 많이 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이제 조만간에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이내에 가질 것 같은데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은 아마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또는 한반도의 남한 내에 어떤 혼란을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마스가 이번에 했던 것 같은 그러한 유형의 도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6.25 같은 전쟁은 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군이 있는 동안에는 억제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전쟁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거 있죠. 그런 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1960년대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1.21 사태라고 30몇 명이 이제 침투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마스가 이번에 침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규모만 작다 뿐이지. 과거에도 북한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94년인가 96년인가에는 왜 강릉에 잠수함 사건이 있었잖아요. 90년대 중반까지도 잠수함을 통해서 작전 요원들이 내륙으로 침투를 해서 우리나라 군사시설을 정찰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더군다나 지금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자신감을 갖고 그런 형태의 도발들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잘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코끼리가 돌진할 때는 피하기가 쉬운데 모기가 공격하면 사람이 미친다는 얘기가 있듯이 게릴라전이라는 게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로 하여금 귀찮게 하고 미치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건데 지금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 외에도 그전에도 로켓을 계속 쏘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봉쇄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 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인질들도 구출하고 가자 지역에 500km, 300km에 달하는 땅굴을 제거하겠다고 또 중국 쪽으로는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어떤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이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땅굴들을 극복하는지 어떻게 제거하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미안한 얘기지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상 약자는 강자를 공격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여기 상황은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늘 이제 도발을 하다가 이번에 도발 유형을 아주 그냥 2, 3단계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것이고 하마스나 이런 조직보다도 북한은 공권력을 가진 아주 굉장한 국가잖아요. 군사력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약점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한미 군사 관계가 하여튼 돈독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대동단결하고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갖추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말로만 하는 안보 태세는 안 되고 현역 생활 하신 분들 다 아시지만 보여주기식 우리 군대는 그거 아주 능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자꾸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간부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이런 조직에 있기 싫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이런 거 다 빼고 실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지난 5,000년 동안 외부의 어떤 공격에 잘 대응을 해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일반 국민들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북한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이러한 성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저력이 있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좀 잘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소프트건을 제가 또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에어소프트건이 깡통을 뚫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규제를 너무 세게 해놔가지고 다른 나라는 다 그래도 이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사격 훈련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지금 민간인들이 훈련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좀 해줬어야 되는데 장난으로 사람 다치고 눈 다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규제를 해서 지금 그런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군 가산점이 뭐 안 된다는 둥, 에어소프트건이 안 된다는 둥, 뭐 이런 생각들이 이거는 전혀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에 있는 나라들이나 생각해야 될 거를 우리는 지금 북한도 북한이지만 주변에 늘 몇천 년 동안 우리한테 위협을 가해온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을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이 저력이 있는데 그 국민이 그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히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에어소프트건 갖고 총 쏘고 하면 재밌어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상대방을 얕잡아 보면 큰일 난다는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최첨단 장비에 너무 신뢰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자 지역의 방벽이 우리 지금 휴전선에 있는 방벽보다 훨씬 더 신식이고 우리 걸 보고 배워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시 카메라니 뭐 AI니 뭐 이런 걸 다 해놨던 거예요. 그거를 이 하마스가 나름대로 잘 분석을 해가지고 무력화시켰잖아요. 최첨단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믿었다가는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융통성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땅굴 작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잘 배워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적의 정보를 획득해서 잘 분석해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이 정보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통상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 정보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첫째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을 때 그걸 잘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스라엘이 그런 얘기를 잘 듣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일단은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자주포, 팔라딘 개량형인데 그것보다는 우리 K9이 뒤지지 않거든요. 미국 시장에 우리가 진출을 지난번에 못했어요. 미국이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핵무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핵무기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무기 중에 일부가 인정을 받고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시장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좋은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그 품질을 잘 유지해서 팔려나가는 이와 같은 것이 탱크에서 시작하고 자주포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세탁기, TV, 자동차 이런 브랜드 파워가 쌓여서 한국 제품이 괜찮다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무기도 잘 만드네? 이렇게 된 거죠. 한국 방산 제품 중에서 우수한 제품들이 지금 선택이 돼가지고 외국에 팔려나가면서 특히 세계 평화에 현재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주포, K9 자주포인데 사실은 그동안 자주포 시장에 보면 K9만큼의 그런 능력을 가진 자주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H사의 자동차가 지금 좋잖아요. H사의 자동차만큼 예를 들면 다른 유명한 외국 자동차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라든지 전차라든지 TA50이라는 거, FA50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정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잘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고 제공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탄약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팔리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행한 얘기지만 전쟁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닌데 하여간 우리나라 K방산에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AI라든지 소프트웨어, 드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진출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그 로봇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우선 틈새 시장에 미국도 갖지 않은 그런 거를 우리가 한 겁니다. 미국의 자주포, 팔라딘 개량형인데 그것보다는 우리 K9이 뒤지지 않거든요. 가격도 괜찮고 그러니까 K9이 선호가 되는 거고 TA50 이 기종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미국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비행기도 제가 보기엔 더 많이 팔려도 되는 비행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시장에 우리가 진출을 지난번에 못했어요. 미국이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쌤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잘하면 이거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 무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차도 조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 말고도 아까 얘기한 로봇이라든지 드론 이런 것들 외에도 뭐 탄약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헬멧이나 전투복, 방탄조끼, 군화 이런 것도 많이 해외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나타나진 않지만 소총류도 지금 외국에 팔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폴란드에 수출했다 이게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폴란드에서 우리 무기를 살 때 우리가 돈을 꿔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즉 우리 기업들이 돈도 좀 잘 벌고 그 번 돈으로 다시 연구개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나오고 우리가 외국에 수출을 하는데 전장 지역에는 현재 수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출을 해서 사실은 이 장비가 실전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류가 잘 돼서 앞으로 수출한 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서 뭘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단추 하나도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거를 고쳐야 되고 비리를 막으려다 보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게 돼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이 비리를 저지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듯이 군 장비 갖고 장난치는 거는 박살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는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그 대신
이 연구 개발이나 이런 건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KF-21이 처음에 이제 얘기가 될 때 저는 그 굉장히 회의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수출이 돼야 이게 되는데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이게 사용된다고 그래야 될까 했는데 지금은 놀랍게도 잘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되고 전력화가 이제 실제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엔 반반이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전투기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고 무기 체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집중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잘 돼서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자유세계에 우리 KF-21이 명실상부하는 그런 전투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무슨 뭐 자동차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저희 세대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창의력과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보좌만 되면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현재 우리 방산의 비리라고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산 비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산 비리를 막기 위해서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니까 모든 걸 다 갖추지 못하는 무기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있어서 멀리 볼 수 있는 관측 장비를 만들어줬는데 무게가 20kg이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20kg짜리 관측경을 주면은 갖다 버리거든요. 차라리 탄약을 더 가져가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은 자기 몸에 딱 맞는 것들을 좋아해요. 브랜드도 무시를 못 합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건 자기가 쓰는 장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브랜드 파워가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개발할 때 그거를 뭐 누가 후원을 해주느냐. 그다음에 너무 그냥 국산 하니까 국산을 만들려면 10년이 걸리고 그건 좋은데 그 10년 동안에는 뭐 외국에서 사오더라도 이걸 메꿔야 되잖아요. 이거를 메꾸지 않고 우리가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10년을 기다리게 하고 20년을 기다리게 하고 그때 나오는 거는 또 10년 전의 기술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많이 있어서 이거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결심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규모의 그런 경제가 있어서 또 국가 전체가 그냥 달려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요새 중국이 기초와 기본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 전투력에 집중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렸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핵무기를 비롯해서 지금 전투함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려스럽습니다. 전투기 같은 것도 잘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일본은 우리보다도 더 행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기가 많이 조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사실은 기초가 튼튼하고 또 저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F-35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보다도 한 서너 배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원천적인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틀리게. 그래서 그런 저력이 있어서 그런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그런 무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데 대해서 스스로 제약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무기들을 우리도 수출하기가 좀 제한이 많은데 우리보다 더 많은 제약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일본은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자위대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그 마인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 극복하는 데에는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앞으로 오랜 세월이 걸릴 겁니다. 우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공공연한 사실이고 핵 물질을 확보하는 것도 뭐 국제 규범에 지금 묶여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 무기를 제조하고
핵 물질을 갖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투발 수단은 뭐 지금 미사일 충분히 갖고 있고 그 기술을 갖고 있고 한데 문제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제약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과연 우리가 얼만큼 발휘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핵무기가 없다고 돼 있지만 사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무기라는 게 있으면 억지력은 되는데 사용은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한 제한 사항도 한번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핵무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핵무기보다 더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더 중요하다. 지금처럼 군복무를 하는 거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놔가지고는 핵무기가 절대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왔는데 이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이 국방, 안보도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프레임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데 여기에 빨리 적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리셋을 하는데 거기에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있기 위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보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하는데 안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갑론을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니 인사이드 시청자분들께서 비록 머니 인사이드이지만 세큐리티 인사이드도 좀 갖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를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